네, 요즘 시장에 비트코인 ETF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 소식이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이슈 가운데 핵심 사안을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이슈 체크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슈 체크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운용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운용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2013년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는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조금 일찍 블랙록보다 한 2개월 앞서서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크는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도 불리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이 웹3,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자인 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블랙록이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6월 15일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이슈 체크를 보셨다면 아실 수 있겠지만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발키리, 피델리티 등이 잇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신청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6월 15일 블랙록이 스타트를 끄는 이후로 약 2주 동안 많은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SEC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 아까 여기 표에서 보시면 6월 29일까지 이렇게 운용사들이 잇따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6월 3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불허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설명이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SEC가 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했는지 사유를 명확히 짚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비롯해서 나스닥 등이 그러면 우리 이거 SEC에서 지적한 부분, 감시 공유 계약 누구랑 맺을 것이냐, 이런 부분 우리가 보완하겠다, 코인베이스랑 감시 공유 계약 맺겠다 라는 점을 다시 수정을 해서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감시 공유 계약은 저희가 이슈 체크에서도 다뤘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맺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베이스도 덩달아 호재를 입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최근 5일 동안 코인베이스 주가가 13.57%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용사들이 그러면 우리 코인베이스랑 감시 공유 계약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이,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대체 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이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SEC가 프로쉐어즈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처음 승인한 이후로 잇따라 이제 몇 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해줬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현물의 가격이 아니라 이 현물의 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상품은 선물 계약이 만기일이 도래할 때 계약을 연장할 때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를 추종하고
롤오버 비용도 발생이 되다 보니 좀 가격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오차가 축적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는 만기일 때마다 이런 가격 변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도 조금은 단점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한 수익을 바라는 기관 투자가에게는 좀 투자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사람에게도 이런 여러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상품의 다양성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선택지가 비트코인 선물 ETF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현물 ETF까지 생긴 거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연금이나 보험사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보다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선호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기관들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법인 계좌를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고 어렵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장외 거래를 통하거나 이런 방식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는 심지어 국내에서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명문화돼서 금융사는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내 금융당국이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그림자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출시가 된다면 이 상품을 국내 금융사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방침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모두가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도 조금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들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공급량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첫째 주 이슈 체크인 만큼 과연 역사적으로 7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사실 과거의 데이터고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통계상 참고할 만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7월 달에는 상승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고 SEC가 말했던 거절 사유를 수정해서 계속 반영을 하고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SEC가 하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소식을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했습니다. 디센터 도혜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